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관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 미증시 먼저 볼게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전에 그려놨었던 하단에서 올라가는 이러한 상승 추세선이 있죠. 뭐 지지받고 지지받고 요랬던 상승 추세선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었었고, 뭐 크게 눌렸을 때도 나름 버텨주는 모습들. 그리고 이번에 자, 이쪽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상방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다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한 게, 뭐 추석 동안에 좀 올라오긴 했어요. 추석 동안에 나름 올라와서 근데 위에서 내려오는 상승 하락 추세선이 있죠. 하락 추세선이 여기서 저항을 맞고 여기서 저항을 맞고 이번에도 지금 여기서 저항을 맞는 모습이에요. 결국은 이걸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걸 눌림 받고서 내려와서 다시 또 하단에서 올라오는 이 상승 추세선을 지지로 형성을 하면서 이 삼각 수렴을 갖다가 더 이어가다가 방향성을 나타내겠죠. 상방이든 하방이든. 자, 여기서 이제 위치 방향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내일이죠. 내일 이제 새벽 중에 FOMC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좀 방향이 좀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때 뭐 이제 50bp를 할지 25bp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파월의 그 발언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뒤에 또 이어지는 것들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은 이제 미국도 이제 실적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3분기 실적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 실적에서의 움직임. 근데 또 걱정되는 거는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3분기가 과연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 방향성을 못 잡는 모습이다. 미국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올라온 거는 올라온 거지만 어쨌든 방향을 확실히 잡고서 뭐 상방으로 아직 턴을 하진 않았다. 여기서 확인이 더 돼야 되겠죠. FOMC 이후에. 자, 국장을 볼게요. 국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로 보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이 하나 있어요. 여기 지지받고 지지받고 여기 지지받고 그리고 이때도 또 지지받고 가장 최하단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만약에 이번 그 추석을 앞두고서 굉장히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뒤에서 뉴스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강하게 내려온다면 2400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요일날 좀 움직임 좀 달랐죠. 근데 외국인 수급은 계속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방향은 하방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는 해 보여요. 근데 뭐 FOMC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또 다른 방향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당장 할 게 없으니까 FOMC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고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하단은 지금 만약에 더 지수가 빠진다. 만약에 뭐 FOMC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지수가 빠진다 하면 최하단은 사실상 전보다는 올라왔어요. 하단 지지선이 올라오다 보니까 전보다 올라와서 2450선, 뭐 좀 낮게 잡으면 2430선 요 정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한 번에 눌림이 오더라도 그렇게 강하게 막 크게 눌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방으로 간다 하더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선이 있죠. 이 하락 추세선을 그려봤을 때는 자, 요렇게 그려지죠. 하락 추세선이. 자,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돌파가 계속 안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저항을 맞겠죠. 그리고 241선까지 물리니까 요 자리가 이제 고점이 될 거예요. 대략적으로 2610포인트 정도 올라온다면 2610에서 이제 저항을 맞지 않을까. 맞고 눌리면서 뭐 박스권을 좀 그려주지 않을까. 아무래도 또 금요일이 또 껴있잖아요. 목요일 금요일이다 보니까 뭐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방향성만 좀 잡아주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 요 정도만 나와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반대로 이제 하락으로 간다 그러면 요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장도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는 그림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 수렴이 이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방향이 상방으로 돌파를 할지 하방으로 더 내려갈지 그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해요. 지금 방향성을 정확하게 못 잡고 있고 상방으로 제대로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거기서는 분명히 뭔가 연준의 움직임이 이런 것들이 좀 깔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강하게 깔리지 않았고 침체 분위기 그리고 엔캐리 여러 가지들이 깔려 있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해소가 돼야지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여전히 리스크로 좀 내포돼 있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말하면은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관망이 제일 좋다고 봐요. 방향성을 좀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추가 지표들이 좀 더 확인될 때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일자별 동향을 보게 되면은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이탈을 해요.
자, 목요일 날 이제 젠슨 왕이 뭐 이제 발표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때 조금 살짝 들어오는 모습 2천억 정도 들어왔지만 그 다음날 금요일 날 9천억을 던졌죠. 그리고 그 전날 1조를 던졌어요. 그냥 환율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계속 던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코스피에서는. 자, 그리고 그나마 좀 받아줬던 게 금요일 날 기관이 들어와서 조금 받아줬습니다. 이 기관이 없었으면은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얘네들이 만약에 같이 매도를 쳤으면은.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선은 잘 버텨줬고, 자, 남은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이 거래일밖에 없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그 부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는 내일 새벽 중에 내용 좀 보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인이 계속 이탈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이탈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끊기면서 강하게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강하게 들어온 건 아니지만 전보다는 그래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2차 전지 쪽이 좀 움직였던 거는 해리스 발표가 있었잖아요. 해리스 발표가 아니죠. 해리스 토론회가 있었는데 토론회에서 해리스가 좀 괜찮게 움직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애들이 좀 움직였고 신재생도 움직였는데 2차 전지 섹터가 많이 몰린 곳이 아무래도 코스피도 있지만 코스닥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을 갖다 조금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이 조금 있었죠. 그러면서 수급이 조금 들어왔다. 뭐 한 2천억 정도, 2천억 들어온 날이 거의 없잖아요. 쭉 보시더라도 2천억 이상 들어온 날이 없어요, 외국인이.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도 나름 강하게 들어왔네. 약간 이런 모습이었고, 그 전에 한번 이거 들어왔을 때도 이때도 2차 전지였어요. 2차 전지 애들이 한번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올랐던 적이 한번 있어요. 전체가 다. 그때가 요렇게 들어왔었고, 그래서 요때도 2차 전지, 2차 전지 이렇게 움직였었구나.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고, 당장 봤을 때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선물이 들어왔느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선물도 계속 이탈하는 모습이에요. 뭐 4천억, 1천억, 1천억, 500억. 어쨌든 간에 뭐 강한 수량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탈하는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매수로 좀 전환이 되는지 선물을 매수하고 뭐 현물을 던지고 약간 요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우선은 한 번에 둘 다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국내 증시에 굉장히 뭔가 호재가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당장 이제 외국인한테 바라고 싶은 거는 이제 현물을 사고 선물을 던지든지, 아니면은 현물을 던지고 선물을 사든지, 뭐라도 하나는 좀 사줘야지 좀 지수가 좀 상방으로 좀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둘 다 지금 매도를 치다 보니까 좀 힘이 좀 없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 계속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내려오면서 좀 받아주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뭐 그렇게 수량도 세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의미 없다. 지금은 방향성이 아직 확인이 안 됐다. 요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증시자금 추이를 보더라도 추석을 앞두기도 했었지만, 그리고 국장에서 이탈하는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53조, 뭐 52조 하다가 다시 53조로 올라서 좀 다행이다 했는데 51조. 개인들 자금이 아무래도 추석 전이다 보니까 좀 이탈하는 모습이 있고, 한 번 더 눌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이탈했던 것 같은데, 이 개인 예탁금도 늘어야 돼요. 왜냐면은 외국인이 저렇게 던지는데 개인이 더 이상 못 받아낸다 하면은 하락폭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뭔가 악재가 하나만 탁 터진다면은 하락폭이 막 2%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안 받아주면은 솔직히 막 4%, 5% 이렇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예탁금이 좀 많이 줄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수도 많이 빠졌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뭐 추석이 꼈다 하지만 신용마저도 같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나름 좀 한때 이제 폭락, 지난달이었죠. 8월 달에 좀 폭락을 겪으면서 신용이 좀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조금 스물스물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면서 17조 8천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추석 직전 되면서 17조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지만 어쨌든 지수가 저렇게 하락한 상황에서 개인 예탁금이 나가고 신용이 나가고, 이 모습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국장을 안 하겠다라는 이런 그림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금투세 내용도 있긴 한데, 금투세가 어떻게 될지는 24일 날 뭐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뭐 민주당에서 과연 그걸 밀어붙일까는 싶어요. 이번에 근데 뭐 이건 뉴스를 안 가져왔으니까 그냥 얘기하고 갈게요. 이번에 근데 금투세를 갖다가 24일날 이제 토론회를 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되게 애매해요. 1년을 연기하자라고 하면은 1년 뒤에는 대선이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대선 시즌에 그럼 또 금투세를 갖다가 진행을 한다고 하기에는 표심을 잃기 때문에 1년 뒤로 미루면은 사실상 또 한 번 또 미룰 거예요. 그러느니 지금 아싸리 하던지, 아니면은 여당이 얘기하듯이 이제 뭐 이제 폐기를 하던지. 근데 폐기를 하자고 또 가자니 또 이거는 또 여당 말을 좀 들어주는 모습이고, 약간 그래가지고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할까 싶기는 해요. 근데 뭐 결과는 까봐야지 아니까 뭐 이 부분도 깔려 있다. 그래서 10월 정도, 10월에서 11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금투스의 리스크도 어쨌든 깔려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전반적으로 이번 달 9월 달은 좀 그냥 관망하는 게 좋고, 10월 달 되더라도 실적들이 나오잖아요. 반도체 애들 이제 미국에서 실적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것 따라서 이제 한국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대응을 하거나, 그리고 그쯤 되면 금투세도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힐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방향성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돼서 이제 좀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원래 제가 봤었던 거는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깔아주면은 여기서는 웬만해서 지지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면은 여기서 대응을 하면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나왔잖아요. 왜? 목요일 금요일 날 젠슨 왕이 발표를 하면서 갑자기 이걸 올리는 바람에 내마녀의 날도 껴있고 추석 직전까지 껴있었는데 이걸 들어 올렸어요. 근데 들어 올린 주체가 개인이었다는 게 조금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개인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개인 물량만 보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들어온 게 4천억, 8천억, 6천억, 4천억, 1천억, 4천억, 1조 6천억, 5천억, 지금 말도 안 되게 계속 들어오거든요, 개인 돈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실어준 상태로 그냥 올려줄 거냐, 외국인들이 기부천사만큼 여기서 다 던진 다음에 이 위에서 다시 다 사줄 거냐, 이걸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게 그렇게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방으로 세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가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 추세선을 쭉 이었을 때 여기죠, 2600 초반대, 여기가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방향성이랑 지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뉴스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뉴스가 좀 많아요. 지난주보다 좀 이슈들이 좀 많았다 보니까 추석 전주죠, 지난주죠. 완전히 지난주에 이제 CPI가 나왔는데 CPI는 안 좋게 나왔어요.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왜? 예상했던 수치만큼은 나왔어요. 보시면은 예상 수치가 얼마였었냐면 8월 근원 이제 CPI 같은 경우 0.3%를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0.2%를 상승을 약간 웃돌았어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조금 올라갔구나라는 거는 있는데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2.5로 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나왔냐 라고 봤을 때 대부분이 유가 하락이에요. 예상치는 부합했지만 유가 하락 측면 때문에 많이 빠진 거고, 가장 중요한 스티키한 애들이 이제 주거비죠. 주거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안 빠졌어요. 주거비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서비스 물가도 오히려 상승률은 오히려 가팔라졌기 때문에 이거 인플레 안 잡히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이에요. 그 이야기는 유가가 안 빠졌으면은 CPI는 이렇게 예상치를 적중하지 않고 CPI가 높게 나왔겠죠. 높게 나왔다고 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시장은 또다시 이거 인플레 안 잡히는구나 라고 하면서 움직임을 가겠죠. 근데 또 고용이 안 좋아. 그러면은 인플레는 안 잡히는데 침체로 가고 있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다행히 유가 하락 때문에 조금 방어가 됐다. 어쨌든 간에 세부 내용을 봤을 때는 안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물리쳐 준 게 그날 저녁에 바로 이제 젠슨 왕이 발표가 하나가 있었어요. 발표가 있었는데 이때 젠슨 왕 발표 하나 때문에 모든 지수를 갖다가 다 끌어올렸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목요일인 국장 같은 경우에는 내마녀의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굉장히 매수를 갖다가 끌어주면서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인플레 우려도 지금 돌려세운 엔비디아, 인플레 우려를 돌렸다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CPI 때문에 인플레 우려가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런 스물스물 올라오는 분위기였었는데 그걸 돌려세운 엔비디아였습니다. 거의 연중급 파워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얘기했던 게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인공지능 AI 칩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다. 연내 양산을 목표로 하는 최신 칩 블랙웰이죠. 블랙웰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 굉장히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걸 갖다가 사겠다고 달려들고 줄 서 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AI는 죽지 않았구나. 단지 이제 블랙웰이 나오는데 조금 이제 설계 변경하고 나오면은 3분기가 아니고 4분기부터 나오면은 괜찮아지겠구나. 약간 요런 걸 깔아줬고, 그러다 보니까 AI 심리가 좀 죽었던 거, 그리고 투자 심리가 죽었던 거를 완전히 되돌려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거의 8% 가까이 움직였었고, 강한 유입으로 인해서 기술주가 굉장히 매수세가 유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나스닥이 2%가 올랐고 S&P도 이제 1%, 다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제 기술주가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온 정도로 0.3%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굉장히 좀 크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뭐 이제 삼성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뭐 미증시 움직인 거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결국은 수요 부진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걸 갖다가 젠슨 왕이 얘기를 해줘서 시장을 끌어올렸구나,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훈풍의 이제 코스피도 7거래일 만에 1%대 반등을 했습니다. 계속 빠지다가 미증시도 계속 빠지다가 결국은 엔비디아 때문에 반등이 나왔고, 코스피도 엔비디아 때문에 결국은 이 발언들 때문에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으니까. 자, 그러한 모습들이었고, 자, 근데 아까도 지수를 봤다시피 그래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 상단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돌파를 하면은 진짜 뭔가 세게 갈 수 있겠구나, 이제 차트가 좀 바뀔 수 있겠구나, 돌파하고 눌림 받고 다시 이제 돌파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만 돌파를 잘 해주면은. 근데 그런 모습이 없죠. 미국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지금 저항선 앞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뭔가 제대로, 아무리 젠슨형이 좋다 하더라도, 엔비디아 뭐 좋고 뭐 AI 좋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부분을 돌파하려면은 연준에서 발언이나 그리고 금리 그리고 지표들, 이게 정말 침체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인플레가 안 잡히는 건지 잡히는 건지, 그 부분이 좀 확실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다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방향을 못 잡고 있다 그러면은 솔직히 관망이 낙죠, 이럴 때는. 자,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지수가 세게 안 밀리고 잠시 살아나는 모습은 좀 보여줬어요. 완전히 뭐 저는 하락한다라고 보는 건 아닌데,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일 움직임이. 그래서 내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ECB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금리 인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금리 인하도 0.25% 25bp를 갖다가 이제 인하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도 나름 그래도 좀 잘 피는구나, 물가 지표가 대부분 예상과 일치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여기 유럽도 할 수 있겠구나. 조금 유럽은 좀 괜찮아지는 모습이에요, 이랬을 때는.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 내일 할 거니까 뭐 얼마 할지 모르지만.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나왔던 게 PPI예요. PPI하고 실업보험이 나왔는데, 실업보험이 또 강세를 보였어요. 강세를 보였다는 거는 고용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실업보험을 청구를 많이 했으면은 당연히 고용이 안 좋은 거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PPI도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CPI에 이어서, CPI도 유가를 빼면 높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PPI도 한 0.1 정도 높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인플레 안 잡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걸 불구하고 일제히 상승을 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1%, 이것도 역시나 그 다음날 반영을 한 거죠. 엔비디아 발로 인해 가지고 하루 오른 다음에 그 다음날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때일 거예요.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날 하고 이날이 1% 올랐으니까 요 날이 이제 젠슨왕이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요 날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좀 추가로 조금 더 올라가주는 모습이었었고, 그리고 요 정도에서 이제 저항을 맞고 이제 저항을 또 맞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파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요런 식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주는 모습은, 어쨌든 추석 동안에는 지수가 크게 안 밀렸기 때문에 국장도 나름 갭을 띄우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갭을 크게는 안 띄우겠지만 한 1% 내외로 띄울 거는 같은데, 갭을 좀 띄운 상태로 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일 FOMC죠. FOMC가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FOMC에서 갑자기 미국 지수가 막 박살이 났다라고 하면은, 국장은 추석이 끝난 다음에 미장은 올랐었는데 추석 동안에 웬걸 하면서 갑자기 같이 폭락을 같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국장은. 그래서 새벽 데이터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나왔던 게 이제 8월, 지난주가 아니죠. 우리가 쉬고 있는 추석 때죠. 추석 때 이제 소매 판매가 나왔어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0.1이 증가를 했다.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전망치는 0.2였어요. 마이너스 0.2였는데 0.1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잘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인플레를 고조시킬 수가 있는 효과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좀 좋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걱정해 왔었던 게 침체잖아요. 이러면은 침체는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CPI 나쁘지 않고 PPI 나쁘지 않고,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CPI가 올랐고 PPI가 올랐고 소매 판매가 올랐어요. 이거는 인플레가 고조된다는 효과거든요. 고조되고 있고, 그러면 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과연 이번에 0.5를 할까 싶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0.25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0.25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 패드워치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0.5가 더 높아요, 지금은. 자, 어쨌든 우선은 침체 우려는 조금 벗어나는 그런 모습은 좀 있습니다.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닌데, 고용 데이터까지 한 번 더 봐야 되긴 하지만, 고용 데이터가 한 2주 뒤에 나오거든요. 2주 뒤에 나오는데 그것까지 봐야 되지만, 그걸 보기 전에는 지금 현 상황, 최근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완전 침체는 아니구나, 약간 요 정도 보여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방금 계속 말씀드렸던 게 FOMC가 0.25냐, 0.5냐 이 부분이 이제 좀 이따가 새벽에 좀 진행이 되겠죠. 지금 현재 패드워치를 봤을 때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갖다가 0.5%를 내리겠다라고 보는 게 65%예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34%였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치로 0.5%를 인하를 할 거야 라고 이제 시장은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지표가 엄청 안 좋게 나온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과연 연준이 한 번에 내릴까? 왜냐면은 9월 다음에 11월도 있고 12월도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면은 9월에 0.25를 내린 다음에 이때 가서 0.5를 내릴지 0.25를 내릴지 결정을 해도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은 0.25일 것 같은데 시장은 0.5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0.5를 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65%로. 그리고 0.25인 확률은 35%로 많이 줄었죠. 그래서 결과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해리스하고 트럼프 이제 토론회가 있었죠. 해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토론회에서 굉장히 잘 됐어요. 잘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 더 이상 뭐 토론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토론회 이후에 3% 격차에서 6%로 격차를 좀 확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해리스가 좀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데이터가 지금 9월 17일이거든요. 오늘 날짜 어제 새벽일 거예요. 지금 18일이니까 네, 어제 저녁에 이제 좀 나왔는데, 자, 그 전에 16일 날 트럼프가 두 번째 암살 시도를 갖다가 모면을 했다. 뭐 이제 골프장에서 AK 소총을 겨눈 남자가 뭐 체포가 됐다. 뭐 이제 트럼프를 갖다가 이제 또 죽이려고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첫 번째에는 귀를 막고 뭐 스쳐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처음이니까 와 하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두 번이나 이러면은 이거는 효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다들 이제 의심을 하고 과연 얘 지금 이걸로 또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요러한 게 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 상승은 거의 없지 않을까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가지고 해리스 지지율이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토론에도 기피하는 모습이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해리스 강세가 계속되는 모습을 좀 이어갈 것 같아요. 뭐 근데 뭐 미 대선은 또 끝까지 가봐야지 아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래 보입니다. 자, 그리고 미 대선은 그래가지고 좀 미국은 개인적으로 저는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되는 게 시장이 조금 안정화된다고 봐요. 트럼프가 됐을 때는 변동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좀 시장을 따라가기 힘든데,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하죠. 그래가지고 저는 해리스가 되면은 오히려 국장이든 뭐 아니면은 미장이든 뭐 안정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엔케리 청산이 어떻게 될지를 계속 봐야 되는데, 미국이 금리를 언제 올리냐 이건데, 시장은 대략적으로 뭐 12월을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7월 인상 여파에 이제 자민당 선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가 이번에 진행이 되게 되면은 안 그래도 엔화 강세가 또 올라가는데, 거기에다가 더 한번 또 던져가지고 9월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만약에 일본이 한다라고 하면은 일본의 그 엔화 강세가 엄청 올라가겠죠. 근데 대신에 물가도 말도 안 되게 올라가겠죠. 그런 걸 이제 고려했을 때는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12월 정도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을 예측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19일에서 20일 뭐 이제 정책 회의를 갖다가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하는지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얘네가 진짜 금리를 인상을 하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엔캐리 청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고 일본은 금리 인상을 때리면은 엔화 가치는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그러면은 엔화가 굉장히 비싸지고, 뭐 당연히 이제 물가는 말도 안 되게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물가가 올라가는 걸 일본 국민들이 조금 체감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선거를 앞두고서 과연 할까라고 했을 때는 좀 딜레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 게 뭐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리 인상 안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9월에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그거예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트럼프한테 오히려 득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한테 득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얘네들이 금리 인상을 하고 엔화가 강세가 되면은 이제 미국 국채를 갖다가 매도를 갖다가 좀 더 강하게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미국 국채를 팔고서 그러고 일본으로 자금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민주당 쪽에서는 안정을 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금리 인하를 갖다가 막 하는 거는 연준이 뭐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봤을 때는, 자, 지금 얘네들도 누구 라인에 서야 될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해리스의 토론회를 보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굳이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만약에 굉장히 강했으면은 제가 봤을 때 좀 무리수를 두면서 금리 인상했을 수도 있어요, 일본은. 근데 트럼프가 약간 질 것 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굳이 여기에 민주당을 때리면서 해리스를 때리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인데, 일본이 우리 다 같이 죽자 하면서 달려드는 게 금리 인상을 하면은 다 같이 죽게 되는데, 그거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왜 해리스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해리스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리스한테 손해가 되는 일을 갖다가 일본이 굳이 할까요? 그래가지고 금리 인상은 조금 딜레이 돼서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 12월일 가능성이 좀 더 많이 높아져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여러 가지를 다 봤을 때는. 그래서 엔캐리 청산이 과연 바로는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청산 우려는 계속 깔려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로 좀 넘어오면은, 하마스가, 이거 지난주 뉴스예요. 하마스가 워낙에 계속 폭격을 맞고 계속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추가 조건만 배제를 한다면 즉각 휴전도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이 얘기했었던 휴전안으로 조금 더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약간 좀 져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어제 뉴스인데, 이거는 가자지구 계속 공격하고 있고요. 뭐 계속 사망자는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다행인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스라엘이 배우라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은 뭐 증거는 안 나왔어요. 헤즈볼라에 있는 그 삐삐, 그러니까 무전기죠. 이제 무전기인데, 무전기가 수백 대가 동시에 폭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만산이었다고 해요. 대만산이었었는데 이게 갑자기 동시에 폭발한 거는, 여기에다가 이스라엘이 여기다가 폭탄을 심어가지고 우리가 쓰게 만들었다, 약간 요런 건 있는데 아직 증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2,700명이 뭐 이제 사상자가 발생했다, 약간 새로운 공격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헤즈볼라를 계속 건드리는 모습이죠, 이스라엘은. 그리고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북부 주민을 귀환시켜야 된다, 전쟁 목표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를 갖다가 밀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모습인데, 뭐 전쟁이 신이죠 거의. 지금 가자지구 거의 다 밀고 나니까 이제 그 전력을 갖다가 다시 또 북부로 해가지고 헤즈볼라랑 북쪽에 있는 쪽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밀어버리겠다, 약간 이런 거라서 답이 안 나와요, 이 친구는 진짜.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하는데, 어차피 여기 헤즈볼라 쪽도 전쟁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전면전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계속 깔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전면전을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생겨요. 가장 큰 문제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란이에요. 이란이 움직이면은 솔직히 중동 전쟁이 굉장히 크게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 2년에 끝날 수 있는 전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가 지금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계속 유인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란은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좋은 얘기죠. 계속 좀 자제력을 발휘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헤즈볼라도 건드리고 여기저기 계속 들쑤시고 다니고, 이란에다가 또 이제 이란에서 그 누구였죠? 그 암살을 했었죠. 한이의 암살까지 하면서 계속 건드렸는데, 이란이 보복은 한다고 했었는데 보복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지금 이렇게 했지. 지금 말로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진짜로 보복이 나서고 움직임을 보여준다 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란이 움직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시장에 큰 악재가 될 만한 그러한 거는 아직은 안 보여요. 그냥 리스크가 깔려만 있다, 해소된 건 아니고 깔려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켜봐야 된다, 이 정도고. 자, 우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러시아 본토를 계속 공격을 했었고, 그리고 러시아도 우크라 본토를 갖다 계속 공격을 해왔었죠. 거기서 뭐 협상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러면서 푸틴 같은 경우에는 나토한테, 이거는 그러니까 나토가 만약에 장거리 미사일을 갖다가 러시아 본토 타격을 하게 만들어 준다면은, 그러니까 허락을 해준다면은, 이거는 지금까지는 우크라랑 러시아의 전쟁이었지만 이제는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크라의 장거리 미사일을 갖다가 쓰지 못하게 해라, 지금도 못 쓰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니네가 허용을 해주는 그 순간에는 이게 문제가 된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토 사무총장이 얘기를 해요. 이건 나토와의 전쟁이 되면은 진짜 이거는 거의 뭐 유럽에서 뭐 세계 3차 대전처럼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지, 우크라이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은 각국이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건 나토가 할 일이 아니고 각 나라마다 정책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이거는 각국이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한테 그냥 허용해 줄래, 우리는 안 해줄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토가 살짝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각국이라고 하면은 영국과 미국이 있어요. 영국과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을 허용해 주려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서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방이 우크라이나한테 러시아 본토를 타격을 허용을 한다라면은 너희들은 잔혹하게 대응을 당할 거다. 나토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서방이라고 얘기하죠. 너희들도 이거 하면 안 돼,
우크라랑 우리 싸우는데 너네는 끼지 마. 이 정도까지 끼는 거는 선 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 자,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에 좀 고심이 좀 길어져요. 한 2주 된 것 같아요. 러시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승인을 갖다가 한 2주 전에 제가 영상 올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승인을 해줬을 때는 러시아가 핵발언이 분명히 나올 거고, 핵발언이 나오면서 전쟁이 조금 우려가 되고 하면은 유가는 또 오르고, 유가는 오를 테고, 확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인플레는 또 다시 안 잡힐 거고, 그랬을 때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기를 잡기에는 조금 안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고심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고,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키우 용광로를 위협을 하고 있다 뭐 이러는데, 그래서 바이든이 이걸 승인을 하게 되면은 영국도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두 나라가 승인을 하면은 갑자기 이제 러시아 본토에다가, 러시아 본토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이제 미사일을 날리기 시작을 하겠죠. 우크라이나가. 그러면은 러시아는 어떻게 나오냐 생각해 보면 당연해요. 장거리 미사일 이거 하면은, 이거 쓰는 순간에 러시아 바로 그냥 핵카드, 바로 핵 얘기 나올 겁니다. 핵 얘기 나오고 전술핵을 쓸 거다, 우리도 뭐 다 터트려 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서방도 공격하겠다 뭐 이러면서 전 세계 갑자기 막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허용해 주는지 저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푸틴은 이제 또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밀고 계속 점령지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병력을 132만에서 150만으로 증원을 하면서 계속 더 밀어붙이겠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 한쪽에서 밀리다 보니까 좀 많이 밀렸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 본토를 먹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어마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걸 조금 뺏기더라도 지금 딴 데가 지금 다 뚫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오히려 그걸 포기하고 방어하러 가야 되는 약간 그러한 태세예요. 근데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장거리 미사일을 쓰게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 부분을 안 해줬을 때는 우크라이나는 더 크게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쪽은 뭐 그냥 반발했었던 얘기 정도 있길래 그냥 가져왔는데, 자, 미국 초계기가 대만 해협을 갖다가 비행을 했다 그러면서 미국 반발했다, 이 정도입니다. 그냥 요 정도 하나 있었다. 그냥 중국이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뭐 있나 싶어서 봐도 요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독일 군함 얘기는 지난주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독일 군함이 이제 대만 해협 통과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군이 뭐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쪽은 이제 사실상 대만은 하나다라고 하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결국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해협에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건 아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말고는 뭐 크게 이슈될 만한 내용 없었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엔켈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얘기를 하면은, 자,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은 엔화 강세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거예요. 그랬을 때는 엔캐리 청산이 다시 한번 또 다시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이 안 올릴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했잖아요. 자, 선거를 앞두고 있고,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럼 물가를 갖다가 더 힘들게 만드는 건데, 자, 물가를 더 힘들게 과연 만들까요?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이걸 올린다는 거는 트럼프한테 득이 되는 건데, 트럼프가 지금 만약에 지지율이 앞서고 있고 굉장히 트럼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면 일본도 트럼프한테 뭔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한번 올렸을 거는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일본이 안 올릴 가능성이 높고, 올린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그거 선거 다 끝나고 결과 본 다음에 이제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다들 12월을 갖다가 예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요건 안 올리지만 미국이 내리는데, 자, 얘네 같은 경우도 엔캐리 청산이 터지려면은 50bp 내리면은 엔캐리 청산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왜? 50bp는 세거든요. 이렇게 내리면은 엔화 강세는 어쨌든 간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화 강세 안 나오려면은 적당히 25bp만 이번에 올리면은 딱 좋죠. 25bp만 올리는 게 사실상 제일 좋아요, 제가 봐도. 50bp를 이렇게 한 번에 간다고 해서 뭐 좋은 것도 없고 오히려 리스크만 더 깔아주고 가는 거라서 그냥 25bp 정도면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엔캐리 청산 비상이라고 하는데 환율이 지금 140엔을 갖다가 잠시 일시적으로 며칠 전에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엔캐리 청산 이거 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50bp를 갖다가 터트리면은 뭐 130 몇 엔까지 더 내려가겠죠. 자, 그랬을 때 엔캐리 청산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소가 안 됐으니까 지금 앞에서 말한 내용들이 쫙 다 해소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도 해소가 안 돼, 우크라이나도 해소가 안 돼, 뭐 나토 전쟁이니 뭐 핵이니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그리고 엔캐리 쪽도 지금 이것도 해소가 안 됐죠. 그리고 엔화도 좀 있으면 더 강세로 가는 거는 불보듯 뻔한 얘기예요. 엔화 강세는 어차피 12월이 됐든 9월이 됐든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할 거니까 일본은. 그리고 금리 인하 미국은 당연히 할 거니까. 그러면은 엔화 강세는 뻔짠데 언제 터지냐가 지금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터지면서 그렇게 큰 타격을 안 줘야 되는데, 큰 타격을 주는 거는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갖다가 50bp를 올리고 일본이 금리를 갖다가 추가로 더 올리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엔캐리 청산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시장이 아시아 시장이 좀 움직일 수가 있어 보입니다. 뭐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엔화를 좀 보게 되면은 엔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 지수 먼저 볼게요.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하락을 해요. 달러 가치가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미국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할 게 뭐 확실하잖아요. 25bp냐 50bp냐 그 둘 중에 하나지. 금리 인하를 안 하진 않으니까.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당연히 달러의 약세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가 이루어질 거고, 달러가 약세가 됐을 때 뭐 어디까지 빠지냐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99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여기 최하단 있죠? 최하단까지 와서 한번 세게 눌리고 여기서 이제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겠죠. 25bp라면 50bp라면 이게 더 세게 내려갈 수는 있는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냅둘까는 싶어요. 지금은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로 가는 전략이 오히려 지금 좋긴 해요. 미국의 뭐 생산이나 뭐 제조업이나 뭐 여러 가지를 다 봤을 때는 지금은 현재로서는 달러 약세로 가가지고 오히려 수출을 갖다가 늘리는 게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이제 달러 약세를 가려고 하고 있고요. 약달러로 좀 가는 게 자기들한테 좀 득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엔화 강세를 보게 되면은 자, 엔달러인데 자, 앞전에 여기 지지를 한번 이때가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면서 이제 터졌었다가 이제 좀 버텨줬다가 여기서 또 버티는 모습이 나왔는데 우리 추석 동안에 여기를 깨는 모습이 한번 나왔죠. 깼다가 지금 버티고는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추가적으로 하락은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강한 하락이라고 한다면은 140을 지키냐라고 했을 때 140을 못 지킨다고 하면은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138엔. 자, 여기 고점이고 여기서 지지를 받았고 그랬을 때는 여기까지 눌렸다가 다시 또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움직임이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엔캐리 청산이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조용히 잘 지나가는 거겠죠. 엔캐리 청산이 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이 25bp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조용히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의 달러, 원달러 같은 경우도 당연히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것도 원달러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참 신기한 거는 원달러가 떨어지면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올 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목요일 날 작업을 치려고 했었을 거예요. 분명히 외국인들이 목요일 날 작업 치려고 목요일 전날 이제 6천억 점점 늘려가죠. 5천억 던지고 6천억 던지고 1조를 던진 다음에 목요일 날 터트려야지 했는데 안 터졌죠. 젠슨 하나 때문에, 그 발표 하나 때문에 갑자기 미증시가 말도 안 되게 뒤집어지면서, 자, 그러면서 갑자기 어쩔 수 없이 바닥에서 그냥 쓱 올린 다음에 다시 또 눌러놓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외국인이 환율이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움직인다라는 거는 한 번은 어떻게든 해먹겠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환율이 더 내려가지 않는 이상, 진짜 강하게 내려가지 않는 이상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에 할 수 있는 게 좀 그 전에 더 많이 빠졌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이탈하다 보니까. 자, 우선은 좀 내려왔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 자리 직전에 저점이었었던 1,300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300원 내려오고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면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좀 상승 추세는 어쨌든 간에 이거 꺾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올라가는 이 상승 추세선이 여기 지지받는 자리들이 있는데 요걸 꺾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방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리고 달러 약세도 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 진정은 좀만 기다리면 1200원 후반대도 충분히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뭐 1280원 이렇게까지도. 그랬을 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은이 또 다시 금리를 갖다가 인하하겠죠. 자, 뭐 주담대 쪽도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다 조치를 해놨으니까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요건이 거의 다 마련된 것 같아요, 한국도. 자, 그리고 뭐 이제 유가 쪽을 보면은 유가는 뭐 크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유가도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어서 미국 뭐 소비 호조다. 거기다가 뭐 이제 이번에 그 소매 판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소매 판매가 이제 마이너스 0.2%가 나왔어야 되는데 플러스 0.1%였나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거기다 허리케인 여파다 하면서 WTI 이쪽 유가가 좀 이틀 새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원래 감산을 갖다가 끝내려고 했어요. 오펙 플러스에서 8개국의 원유 감산을 갖다가 끝내려고 했는데 유가가 너무 빨리 빠졌어요. 굉장히 거의 폭락하듯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감산을 안 하고 증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감산을 더 이상 멈춘다는 거는, 증산을 하면은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니까 유가는 더 빠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2달만 더 연장을 하자 해가지고 9월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11월까지 우선 감산 기조를 조금 이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11월이 됐든 한 달만 더 이어가자 해봤자 12월이 됐든
어쨌든 간에 얘네들 증산을 할 거구나. 이미 시장에는 그게 깔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올라간다 하더라도 소폭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그 형태가 예전처럼 강하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 이상. 자,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앞전에 있었던 이 저점 부분들을 갖다가 전부 다 깨고 기술적 반등 나왔죠. 자, 여기 저점이었었는데 그걸 깼다가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보통 이러고 다시 내려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달러가 약세가 되는데도 유가가 안 오른다는 거는 유가가 굉장히 약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는 되게 좋긴 한데 뭐 인플레도 잘 봐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 물가나 아니면은 주거비 이런 쪽은 안 내려가고 있다는 게 좀 안 좋기는 해요. 근데 유가로 지금 커버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유가는 어쨌든 내려가는데 올라가더라도 강하게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람들 심리가 이거 유가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11월 되면은 이제 증산한다는데 11월까지만 하고서 증산한다는데 공급을 갖다가 점점점 늘려가지고 1년 내내 늘린다고 하는데 과연 유가가 올라봐야 얼마큼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계속 하단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월봉으로 봤을 때도 내려오면 거의 60불 초반대, 진짜 말도 안 되게 증산까지 나오고 막 이란 이런 전쟁도 없다 라고 했을 때는 50불 때도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좀 갖고 있습니다. 유가도 좀 빠지고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물가도 좀 많이 진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좀 예전보다는 좀 더 괜찮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 다만 모든 게 다 좋은데 다만 미국이 침체가 아닐 때 얘기예요. 이거는 미국이 저걸 연착륙을 정말 했을 때 얘기니까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게 잘 내려오고 있고요. 어차피 뭐 금리 인하할 거니까 국채금리 계속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금리 떨어진다는 건 어차피 기업들한테도 좋은 거고, 자, 자금 끌어와서 이제 다시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마련되니까, 자, 이번에 만약에 세게 내려간다 한다면 앞전에 있었던 이 저점 부분들 거의 3.5%까지 3.35% 정도까지, 3.35 아니면 뭐 높게 잡으면 3.5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고 이제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오겠죠. 그러고 한두 달 정도 뭐 이슈 있으면 좀 기술적 반등 나오다가 그리고 금리 한번 인하 또 하면은 또 빠지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요. 유가도 문제 없고 이제 채권도 문제 없고, 그리고 엔화 쪽만 약간 좀 리스크는 좀 있지만 크게 문제 없고, 원달러도 크게 문제가 없죠. 금리 인하할 만한 정도까지 이제 내릴 수 있을 정도로 환율도 내려가니까 여기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요. 엔캐리 청산도 뭐 설마 그러겠어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뭐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양호해요. 다만 이제 연준이 오늘 새벽이죠. 자, FOMC 이제 금리를 갖다가 예상을 하고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3시에 금리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FOMC 기자회견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파월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자, 이게 50bp가 과연 좋은 건가 아니면 25bp가 과연 좋은 건가 봤을 때는 50bp를 갖다 때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물가가 잘 잡혀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금리 인하를 그냥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물가가 잘 잡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굳이 50bp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50bp를 한다는 거는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안 좋아, 이거 침체로 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빨리 내려야 돼, 그래서 50bp는 무조건 이번에 때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서 전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25bp만 때렸을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 건 50bp 내려가지고 좀 세게 좀 내리는 건데 좀 아쉽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플레는 어느 정도 분명히 25bp만 내리면서 파월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좋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비둘기적인 얘기가 나올 거예요, 파월이. 그래서 25bp를 얘기를 하면서 그냥 비둘기파적인 파월의 발언이 참 좋다. 반대로 50bp를 얘기하면서 파월이 매파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더 최악일 수가 있어요. 시장에는 침체 아니야?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냥 25bp가 좋은데, 뭐 이거는 어차피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걸 좀 지켜보고 내일 움직임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밖에 없다 보니까 목요일날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에 이제 또 미장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미장이 만약에 목요일날 빠졌어, 그러면은 금요일날 우리는 또 한 대 더 맞고 주말을 맞이하겠죠. 자,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번 주는 그냥 관망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게 뭐 이제 실업수당 청구 이런 것들, 고용 데이터를 계속 나오죠. 고용 데이터를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이런 데서 좀 안 좋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50bp 나온 다음에 이게 안 좋게 나온다 라고 하면 이거 침체 아니야라고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이거 침체를 미리 알고서 이거 50bp 때린 거네, 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그건 다.
자,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은 이제 미국의 실적 시즌이에요. 그래서 저는 9월 그냥 관망하는 게 계속 아직도 좋다고 보는 게, 9월달 이제 거의 막주 들어가면서 거의 이때쯤, 거의 9월 말 10월 초 이때부터 이제 미국 실적들이 나올 텐데, 엔비디아가 블랙볼이 없는 상태죠. 만약에 4분기에 진짜 잘 나온다고 쳐요. 엔비디아가 4분기에 잘 나온다고 치면은, 내가 구매자야. 내가 이거 블랙몰을 사고 싶어. 4분기에 나온대. 3분기에 그 전 모델을 살까요? 기다렸다 4분기 걸 사죠. 그러면은 3분기 실적은 어떨까? 이걸 이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번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9월은 조금 쉬어가면서 실적들 조금 지켜보고 그러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대로 올라가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올라가는 거 좋은 건데, 지금 국장을 보더라도 국장이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원래 여기까지 빠지면 솔직히 여기서는 배팅 세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래서 한 번 정도 올라왔다가 기술적 반등 주고 또 한 번 이제 이렇게 빠져서 요런 자리 한번 주면은, 저는 이런 자리는 되게 좋게 봐요. 요런 자리 오면은 참 좋게 보는데, 그런 자리가 아닌 이상은 굳이 여기서 이거 조금 넘어갈 거야 라는 기대감에 여기다가 막 불태워가지고 막 이렇게 달려가기는 조금 리스크가 커 보입니다. 뭐 웬만한 지표들 더 보는 게 더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다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으로 전쟁부터 뭐 이것저것 막 엔캐리부터 뭐 그리고 소매 판매 이런 거 다 봤을 때도 뭐 하나가 지금 완전히 지표가 확실한 방향을 보여준 게 없어요. 그래서 관망하는 쪽으로 가시면서, 그리고 금투세도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도 지켜보시고 그러고 움직여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